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외래 교수님이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명한 교수님으로 고상철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잠깐 인사할게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네. 멀리 가서 해야겠는데. 네, 교수님 음성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 예. 그리고 이건 달라지신 것도 같고요. 예, 안경을 바꿔서 그런가? 아, 안경을 좀 젊은 층으로 하려고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여전히 바쁘셔서. 예. 네, 그래도 하여튼 여전히 열정이 넘쳐 보이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날씨가 안 좋은데. 그래도 방송 기존에 했던 제가 알고 있던 제자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방송을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 김에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왔으니까, 좋은 얘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달로 이제 테마를 정했는데요. 건강의 달 첫째 주라서 잠깐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라는 파스테르의 그 말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출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행운이 마음의 준비를 갖고 행운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란 국어사전상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의 건강이라고 하죠. 또 두산백과에서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WHO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람은 인종,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수님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안녕하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시장도 시끄럽고, 대한민국 전체도 시끄럽고, 이런 와중에 또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 이게, 오면서도 뉴스에 막 나오는데, 특보 나오고 이러는데,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복잡하고. 네. 우리가 안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걸 다 잃어버리고, 치고해야 되는. 오늘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예.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굉장히 퍼펙트하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특히 부동산 개발 쪽으로도 많이 하시고 토지 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주제가 소규모 부지, 노후주택 리모델링 그런 중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오늘은 좀 저희가 방송 시간을 증편을 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또 증편하셨다고. 지난주까지 1시간 반 방송이었는데 거덕지가 부르니까 좀 더. 근데 우리 교수님 모시고 1시간 반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란데 그럼 교수님 또 화내실 것 같고 쉬게 해드려야 되니까 2시간. 알겠습니다. 2시간 풀로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죠.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판서를 하면서 왔다 갔다 정신 없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화면을 위쪽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이 화면을 못 바라보니까 좀 산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중개하다 보시면 재개발 구역이 해제해야 되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647개 중에 233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233개 지역이 해제가 됐으면 그 지역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쯤 슬슬 다 이제 노후화됐던 것들이라 다시 한번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네. 재건축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예전에 했던 뭐 뉴타운이라든지 어떤 재정비 촉진 사업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소규모 부지에서 건축 협정 제도도 건축을 소규모로 하라고 법에서 만들어서 당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소규모로 개발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중개 대상 물건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브리핑을 할 때, 저 40년짜리 된 건물이 지금 현재 어떤 의뢰인이 왔을 때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몇 년이 됐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거니까 투자하셔도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의 상태 뭐 이 건물이 몇 년도 됐다 뭐 준공연도 그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보면 다 아는 건데 그에 대한 브리핑을 잘 못하니까 약간은 눈을 좀 약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브리핑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1시간 반 정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네. 좀 들어뒀다가 저 얘기를 들었다가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사례가 일단은 제목은 노후주택 부지 중개시 유의할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법률 부분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실전 사례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사례 위주로. 자, 그럼 화면을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마우스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화면 바뀌었는데 토지를 보는 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주유소용지 어디가 좋을까라고 했는데 왼쪽이 A 땅이 이제 토지가 지목이 되고요. 오른쪽은 지목이 전입니다. 자, 일단 내가 주유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중개 의뢰가 왔어요. 주유소 용지 좀 어떻게 소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어떤 거를 갖고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해를 해서 그래 이 물건으로 해야겠다라고 계약까지 성사를 시키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A는 지목이 되고 B는 지목이 전입니다. 어떤 땅이 일단 주유소 용지로 맞을 것 같으세요? 용도 변경을 어차피 해야 되고 아니 A는 당연히 되는데 그 대지가가 비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이 더 낫지 않을까. 자 이제 저거 딱 보고서 제가 말씀을 딱 하나 드리면 A하고 B하고 주유소가 되냐 안 되냐는 지목을 보면 안 되고 용도 지역을 봐야 되죠. 네. 근데 용도 지역이 저게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 그럼 둘 다 됩니다. 계획관리 둘 다 되니까 그럼 가격이 어디가 더 이제 싸겠냐 당연히 이제 B가 더 쌀 건데 B 땅을 만약에 중개를 해줄 때 이 땅이 전인데 불구하고 더 싸니까 주유소용지 됩니다라고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고 지목을 전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형지를 바꿔야 되니까 네.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농지전용 허가 받게 되면 인허가 비용이 나오는데 한 10개 항목 중에서 그냥 거의 대부분이 농지 보존 부담금 하나만 아시면 돼요. 농지 보존 부담금이 1제곱미터당 30% 나올 건데 이게 좀 비싼 지역 땅이면은 아마도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나올 거야, 평당. 그럼 100평이면은 대략 100평이면 1,650만 원이고 200평이면은 대략 이게 3,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도 이제 A 땅은 2억, B 땅이 만약에 1억 8천이다. 근데 B 땅을 지목을 대로 바꾸는데 3,300이 들어요. 그럼 1,300만 더 비싼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쟤랑 똑같이 대로 만들었을 때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싸니까 지목 B가 더 좋습니다. B 토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격이 거의 엇비슷하게 났다. 그럼 당연히 주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 땅하고 B 땅 중에서 아침에 조사를 해야 돼요. 차량 유동인구 차량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했더니 이거 화면이 안 바뀌네. 한 번만 누르시겠어요? 자,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을 봤더니 6시부터 9시 사이에 밑으로 가는 통행량이 많았고 저녁에 조사를 해봤더니 위로 가는 거 저녁에 위쪽 방향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더 주유소 용지로 좋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자,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기름 넣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대부분이 이제 기름은 좀 약간 여유 있을 때 집에 들어오면서 넣기 때문에 일단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B쪽이 영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걸 그 의뢰인을 설득을 시켜서 맞네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대화가 먹히기 시작하는데
왜 줬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대답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위쪽이 아마 주거지역일 거고 밑에 쪽이 아마 이제 상업지역일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위쪽은 아마도 이제 이게 신도시 주거단지 아파트 쪽일 거고요. 밑에 쪽이 이제 상업지역일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 가다 보면 주유소가 세 군데가 쫙 오른쪽에 나왔어요. 그럼 내가 가고 있는 지역은 아마 주거지역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왼쪽에 이제 주유소가 아마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뭐 신도시 들어가다 보면 거의 오른쪽 방향이 대부분 주유소가 3개, 4개씩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요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갖고 왔는데 이 건물을 딱 보고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개를 하는데 저 건물을 보고서 분석을 할 때 대장을 뜯고 건축물 대장을 뜯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저 건물 보자마자 얘는 대지 몇 평 정도의 어느 정도의 용도 지역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건물의 규모를 적겠구나. 저 건물을 보고서 바로 어느 정도 나올 정도가 돼야 이게 그 중개 고수인데 일단 저 건물이 용도가 있고 종류가 있고 자 일단 용도하고 종류는 좀 다르거든요. 일단 건축물의 종류는 445개가 있어요. 445개의 종류 중에 뭐 같아 보이세요? 445개 종류 중에 쟤는 종류가 뭐다? 일단 1층은 상가고 2층을 가만히 보니까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창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조그만 창문이라는 얘기는 주택이라는 얘기지 상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중간에 방이 쪼개졌다는 얘기죠. 100% 원룸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룸인데 방의 개수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럼 7개. 7개나 6개 정도 되겠는데, 그죠? 계단이 있을 거니까. 6개로 잡으면 3층이니까 6, 3, 18. 18세대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왜 다가구냐면, 일단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이고, 1층은 일단 상가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니까,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 뜯으면 위반 건축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 화면 맨 위쪽 보시면, 현 인테리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현 인테리어 사장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왼쪽에 세로에 보시면 현 인테리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저기 건물 주인이, 만약에 내 건물 주인이 현 인테리어 사장인데, 저 1층에 CU가 옥상에다 저걸 했다. 가만 안 있죠. 내리라고 당장 얘기할 건데, 안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이럴 것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저 주인이 착한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하고 친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아마 등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좀 안 좋았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100% 아마 위반 건물에 떠 있을 건데, 만약에 안 떠 있으면 이제 핸드폰을 드시는 거야. 드신 다음에 이제 구청에 전화해서 위반 건물 발견했다고 등재해달라. 어차피 내 건물 아니니까. 예.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옥상에다 건물 저거 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광고가 3개, 4개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위반 건물 확실한데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걸려서 그냥 쓰고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2차선이 만나는 교차로 쪽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오려면 몇 평 정도 돼야 될 것 같냐면 대지 면적 한 80평에서 90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안 보이는 거는 저 끄트머리 쪽으로 돌아서 우회전하시면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 건물은 80평 정도 되는 대지에 한 18세대 정도의 다가구 주택, 그 다가구 주택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밑에 1층은 상가로 뺀 이유가 용적률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용적률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해당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의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예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서 더 줄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2종 일반 주거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저 건물 딱 보고 다가구 주택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평은 한 55평 정도에서 60평 정도, 50평 정도, 한 90평 정도 되는 데지 건폐율 60% 정도 받은 건물인 거다. 요 정도가 눈에 보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보면 맞네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건축물 대장을 뜯어가지고 확인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토지 분석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저 건물을 만약에 제가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자, 이 건물을 제가 치워보겠습니다. 치우면, 이 토지 내가 중개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막연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 저기다가, 이 토지 좋은 땅이다. 주변에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사이트가,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 번지수 집어넣어서, 일단, 얘가 2종 일반 주거지가 나왔다. 근데 저게 만약 100평이다. 그럼 최대 평수는 몇 평이 되는죠? 5, 6, 6, 5, 7 외웠으니까 대략 2종 일반 주거면 건폐율이 60% 나옵니다.
그럼 이제 100평 중에 60평 정도 건평이 나올 건데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250%인데 서울시 물건이면 200%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6318이니까 3층 짓고 20%더 짓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4층으로 깨끗하게 50%로 해서 54, 20에서 4층 짓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대략 내가 제일 먼저 요거 초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서 뭐부터 보냐면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볼 거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지목이 뭐냐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제일 먼저 주변에 이 토지에다가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죠. 도로가 있는지부터 봐야 돼. 도로가 붙어 있으면 건축이 되는데 어느 종류의 건물을 질 수 있냐는 용도 지역을 뜯어봐야 되고 그 용도 지역이 만약에 뭐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2종 일반 주거냐에 따라 들어가는 용도가 다르니까 그런 구분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토지 용객 그 확인서 열람하는데 보시면 세 번째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그 토지용 행 이용해 토지용 행인데 거기다가 주소 넣고 나서 내가 지려고 하는 게 단독주택이다. 그럼 단독주택 치고 엔터 딱 치면 가능, 불가능 이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원래 법조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엔터를 쳤을 때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입력을 했는데 법조문상에서 단독주택이 허용된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물 허용되지 않는데 내가 안 되는 거를 집어넣으면 불가능이라고 나오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략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4층까지 짓겠다 그러면 자금이 나올 건데 50평짜리 4층이면 5, 4, 20, 200평이거든요. 그럼 근데 보통 평당 들어가는 연면적이 50평일 때 평당 건축비가 예전에 제가 친한 건축사분하고 이제 맨날 얘기하다가 이거 평당 얼마 정도면 지어요? 그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건축사 제일 싫어하는 게 평당 얼마냐는 거야. 예. 종류가 뭐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떤 자재를 써가지고 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거야.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 지금 현재 수준이 450에서 500입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450이었는데 지금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좀 많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500만 원으로 잡았으면 500만 원에 200평이니까 5, 20이니까 10억 드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땅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땅이 지금 현재 제가 대규모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이제 소규모 부지로 갈 거거든요. 저 땅이 만약에 50평이었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이제 50평이면 25평으로 주니까 건축비는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줄겠죠. 그럼 만약에 25평짜리 땅에다 짓겠다 그러면 또 줄어가지고 2억 5천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한 5억 선에서도 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 설계가 어느 정도 빠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 워낙 설계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땅콩 줄 때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건물을 질 건지를 정했으면 얼마나 규모가 나올지 그다음에 층수는 계산했으니까 모양새가 좀 어려운 게 이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건폐율 용적을 적용하면은 그 18세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18세대에 다세대를 지면 18대의 주차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저 공간에 18대의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평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이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주차 대수를 줄여주니까 분양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거기 때문에 항상 중개를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두셔야 돼. 주차장 한 2시간만 공부해도 주차장 박사 되니까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으면 2시간 정도 자기가 잡아서 공부하시면 건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이 건물 다 치우고요. 자, 이게 이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어느 거 정도 되겠다라는 게 됐지만 일하다 보면 근데 이게 토지가 자, 요게 제가 이제 저번에 인터넷을 SNS 보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일기 쓴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누나는 매일 공부하는데 공부 못한다. 누나는 매일 그림 그리는데 그림 못 그린다. 누나는 매일 노래 부르는데 노래 못 부른다. 저 여자는 잘하는 게 뭐야. 딱 이게 1학년 아이가 봤던 누나는 잘하는 게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내가 저 땅을 보거나 저 건물을 보거나 저 상가를 봤을 때 보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여자애가 만약에 얼굴이 김희선이나 또는 김태희였다. 그럼 끝난 거죠. 뭐 저건 필요 없잖아. 예.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뭐 필요 있어?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예. 입으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고, 얼굴까지 이쁘면 더 잘 나가겠지만, 근데 지금 저 세 가지만 갖고서 저 여자애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부동산을 파악하고 규제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 뭐냐를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는 거, 등기부상에 적혀 있는 거,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거, 그것만 갖고 브리핑에서는 요즘에 일반 물건을 의뢰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똑똑해서 이미 다 찾아보고 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서 내가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그 규제되어 있는 걸 판단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로 보이는데, 요 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없는 토지인데요. 자, 일단 그림이 쫙 봤을 때,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약간 옆에 동산이 있는 거 봐서는 임야 끄트머리예요. 임야 끄트머리에 토지 임야라고 해서 토임이라고 하는 땅인데 저기 그 가운데 보시면은 마을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산 밑에 자락에 농지인데 이 농지 지금 뭔가 좀 있어 보이세요? 좀 없어 보이세요, 이거? 저 땅에다가 만약에 아까 그 건물을 질 수가 있다. 저 땅이 계획관인데 저 땅에 아까 그 건물 똑같은 걸 질 수 있다. 그럼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죠. 질 수 있어도 지면은 공실이 100%죠. 예. 누가 올 건데 저게. 예. CU는 망했죠. 새우깡 한 개 팔면 끝난 거죠. 예. 근데 저런 땅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한들 저거는 가치가 없는 거고 쟤는 전원주택 부지거나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행정계획에서 저희가 세종시로 들어갔어요. 세종시로 들어가면서 토지 가격이 12배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도 찾을 수 없지만 이 지역이 행정계획상 세종시 외곽에 들어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땅으로 바뀌어서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땅이 바뀌었을 때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순수하게 봤을 때 농지에다가 아이고 뭐 잡쓰레기 모아놓은 땅이지만 가만히 있던 땅의 가치가 올라간 거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주변에서 바꿔준 것도 있고 또 내가 형질 변경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토지를 만약에 중개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계획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좀 뽑아서 여기 지역이 앞으로 조만간 인구가 얼마가 정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로가에 있는 접해 있던 마지막 외곽에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 부지라든지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음지점이라든지 이런 근생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옛날과 달라질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연을 해야 사람들 이해하기 빠를 건데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물건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적어 놓은 거예요. 1번만 적혀 있었어요. 1번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에 298-11번지 땅이 딱 왔어. 그럼 이 물건이 있는 게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던 땅인데 저걸 갖고서 내가 이제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면적을 봤더니 300제곱미터인데 원래 120제곱미터인가 하는 건데 제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일단 면적을 3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는 현재 고상철로 돼 있고 자, 여기다 이제 얼마의 건물을 질 수 있을까? 또 영업을 하기 위한 상권은 괜찮은가? 그래서 어떤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유동인구가 어느 지역에 비해서 좀 좋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 가치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저 주소에 따라 우리는 뭐부터 들어가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죠? 컴퓨터를 켜야죠. 예. 컴퓨터를 킨 다음에, 예. 그죠? 컴퓨터 킨 다음에,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토지용계획 열람 치시면 가겠죠. 예, 가면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아마 나올 건데 거기 땅에 이제 2종 일반주거로 나온 저 땅인데 저 땅에다가 내가 이번에 은퇴를 하니까 수익형 부동산 한번 지어보겠다. 자,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일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에 공동주택은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수익형은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저 정도 땅에 다가구나 다세대를 진다 그랬을 때 다세대는 일단 분양형으로 가야 되니까 단독주택인 다중 아니면 다가구로 가야 돼요. 면적이 약간 50평대 이상으로 나오면 다가구가 맞고 한 30평대 이하로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약간 30평밖에 안 나왔을 때 문제는 항상 뭐가 되냐면 아까 세 글자로 뭐 있었죠?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다중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면적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용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요 다가구를 짓고 싶은 거예요. 사진이 안 나오네. 자, 이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은데 저 땅에다 내가 지으려면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될 거냐, 요걸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건 주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물건할 때 제일 먼저 주소지부터 따죠. 그다음에 토지용계 확인서 확인하는데 어떤 분이 토지용계 확인원이라고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용계 확인원이라는 거는 벌써 없어졌고, 예전에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원, 비도시적은 토지이용계 확인원이라고 하다가 지금 통합을 시켜서 토지용계 확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토지용계 확인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준 떨어져 보이니까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시고, 그리고 행위 제한이 뭐가 될지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 뭐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지적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순서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 접속을 해서 그 다음에 주소 입력을 하고 용도 지역 기타 규제 확인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규제법이 한 300개 정도 있는데 300개 중에 여기 토지용계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155개 정도, 155개 정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1번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첫 번째 칸이에요. 일단 거기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서 기타 149개 그 규정들이 하나씩 또 나와요. 그럼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시잘데기 없다 해서 시렉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국토계획법상 규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기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개발장구역이라도 껴있으면 그때는 또 다른 규정을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도심지 내다 보니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용도지 확인이 됐으면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고 1조 사선 제한 등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5번이 지금 현재 작년에 중개사를 따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도 이전에 26회 이전에 자격증을 따셨던 분들은 그 사선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조 사선 제한만 남아있고 정북 방향 1조 사선 제한만 남아있고 도로에 따른 너비에 따른 사선 제한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 사선 제한 하나로 인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간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를 할 때 팁으로 알고 계시면 기존에 사선 제한을 받던 건물인데 사선 제한이 폐지가 돼서, 사선 제한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그래서 도로 전면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4m 도로인데 4m 도로일 때 이 도로 건너편에서 뛴 거리에 1.5배를 못 넘게 했어서 이제 건물이 4m 뛰었을 때는 6m까지밖에 못 가죠. 그럼 이제 내가 약간 대략 4m를 더 뛰어서 짓는다 그러면 8m에 1.5배니까 그때는 12m예요. 그래서 건물이 6m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양쪽 마저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선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그 사선 제한인데, 이 제한이 지금 현재 작년 5월 24일인가 그때 폐지가 됐어요. 그럼 기존에 가각 건축선에 그 사선 제한을 받던 건물이 용적률이 남아 있었으면 이 부분을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2층의 면적이 커질 거고 3층의 면적도 커지는데, 그럼 오래된 25년 정도 돼서 리모델링 할 때 보통 재건축보다는 왜 리모델링 하냐면, 처음 지었을 때 당시 건축법보다 지금 건축법이 규제가 세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으로 다시 짓게 되면 옛날보다 규모가 줄어들 거예요. 조그만 땅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 용적률 건폐를 다 찾아먹으면서 가려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축법이 너무 강화돼서 면적이 너무 줄어버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사선제한까지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딱 봤을 때 이거 도로가에 있는 옛날에 사선제한을 받았던 건물이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언지를 줘야 그 사람이 볼 때 물건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용 가능성에 의해서 이제 브리핑 가능하게 되겠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볼게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제일 많이 보셨던 로리스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토지용계 확인서인데, 저기 6칸 맨 위에 6칸 중에서 세 번째 칸에 행위 제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이 두 번째 토지용 계획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토지용 계획 열람이 행위 제한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나중에 번지수를 집어넣으시면 내가 지려는 건축물의 종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일단 법률상에 허용되는 것들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쓰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제가 뜯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자, 이제 지목이 대로 돼 있고요. 일단 정중앙에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땅이었는데 왼쪽에 진한 색깔이 있고 흐린 색깔이 있으면 용도 지역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에 진한 거는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고요. 가운데 있는 물건 조그만 있는 이
땅은 2종 일반 주거 땅에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서울시 물건은 2종 일반 주거라고 뜨면 가로 열고 반드시 7층 이하 아니면 12층 이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강변 쪽 주변에 가면 높이 제한이 좀 많다 보니까 7층 이하로 묶인 겁니다. 왼쪽이 한강 쪽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국토개혁법상 한 칸 중거에 들어있는 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도로에 접했냐 안 접했냐 했는데 옆에 접함이라고 돼 있고 접함이란 말은 도로에 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접함이 아니라 저촉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촉이라고 나오면은 저촉된 부분만큼이 조만간 도로로 수용되고 남는 부분은 이제 접하게 되는 거니까 건축허가 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이제 규제들은 이제 이걸 아까 제가 잠깐 뭐 실익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것들은 필요 있는 규정들이 있고 내가 하려는 목적에 필요 없는 규정들이 있어요. 제가 다가구를 지려고 했는데 지금 공항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공항 뭐 군사기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주변에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축을 사육하면은 그 가축이 싸는 그 땅에 똥을 싸기 때문에 그게 주변에 있는 흙을 들어가서 물을 흐리기 때문에 주변에 물가 주변에 가면 거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분명히 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서 떴다 그러면 주변에 국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시골에 갔는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떴다. 그러면 그 좋은 가축을 사육 못한대요. 축사를 못한대. 좋은 거로 봐야 될까요? 나쁜 거로 봐야 될까요? 가축 사육하지 말아라. 축사하지 말아라. 여기 지역은 축사가 없다는 얘기죠.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심하거든. 그러니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 환경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축 사육을 못할 뿐이지 뭐 기타 제한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가축을 사육하지 말라. 왜 했냐 그거에 대한 것만 이해해 두시면 옆에 주변은 대략 주변 환경이 좀 좋은 지역이고 물가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요 그림을 갖고 가운데 있는 땅이 정사각형은 아닌데 약간 사각형에서 약간 좀 왼쪽으로 기울어진 땅인데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땅이 있습니다. 300제곱미터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중개사를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은 다 아시니까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이 250인데 서울시 조례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폐율을 확인해 봤더니 건폐율이 지금 제가 50으로 줄인 이유는 뭐냐면 60으로 하게 되면은 3층에서 계단식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50으로 잡아본 거고 용적률은 200%니까 조례상에서는 2종 일반 주거는 원래 250인데 서울시는 200이고 그리고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를 확인해 봤더니 2종 일반 주거는 모든 주택이 다 됩니다. 아파트도 되고 다 되는데 저 300제곱미터에 대한 아파트는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저 땅 300제곱미터의 2배 일사입니다. 그럼 연립주택은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300의 2배면 600제곱미터인데 660이 안 됐으니까 연립주택은 택도 없는 거고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 부지가 딱 되는 거예요. 300제곱미터에 용적 200%니까 아무리 많이 줘봤자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제곱미터. 연면적 600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인데 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거니까 다가구가 적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내가 건폐율을 50% 하면 300제곱미터에 50%면 150 질 겁니다. 그럼 150제곱미터를 질 거면 150제곱미터면은 3, 55, 3에는 3, 45평이거든요. 그러면 45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자, 용적률이 200%니까 600제곱미터니까 2층 지면은 300. 3층 지면 450. 그리고 4층 지게 되면 600이니까 더 이상 질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최대 층수는 150제곱미터에 4층 건물이 일단 지어지는데 일단 앞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물건은 사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깎여요. 3층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계단식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사선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할 건데 150제곱미터다. 서울시 내에 풍납동 잠실 바로 옆에 있는데 45평에 1층을 한다. 이거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잘라야죠. 자른다는 얘기는 반을 자르게 되면은 75제곱미터면 22.5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은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3계층이니까 1층 왼쪽은 상가, 오른쪽 근생으로 상가 빼고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3호에서 6가구 주택으로 지어야 되니까 일단 1층은 호합인이나 뭐 GS 넣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호합인 같은 거 상가 넣어서 22평 정도 되면 아까 그 지역을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외진 곳은 아닌데 약간 주택지에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걸 넣어봤어요. 보통 5천에 한 2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GS에서 5천에 200, 호합인에서 5천에 200이면 양쪽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정도가 일단 1층에서 빠지는 건데 문제는 내가 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들어갈 건데 생판 돈이 뭐 없는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전세로 돌릴 거냐 나는 돈이 있어서 월세를 받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1층에서 월세가 400이 나오니까 굳이 뭐 저거를 월세로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건축비에 충당하자. 그러면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거주할 집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맨 위쪽 오른쪽은 내 집으로 쓰고 5개는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75제곱미터 22평이면 서울에서 전세 1억이면 몇천 명이 달려들 겁니다. 예. 최소 1억인데 그럼 1억짜리 지금 5개 나온 거죠. 1억짜리 5개 나왔으면 5억입니다. 5억. 그럼 건축비 충당하는 데 쓰면 될 거고 그리고 그 한 개는 내가 거주하는 게 저게 내 목적이었어.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주거 지역인데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무조건 1조 제한이 하나 있고 또 도로가 있으면 사선 제한도 있어서 3층 이후부터는 꺾여서 아마 4층 부분이 옥탑 형태로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용적을 다 못 찾아 먹습니다. 그 이제 여기 보증금 5천에 200, 5천에 200 해서 월세 이제 잡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저 도로가 옛날에 있었을 때는 요 건물 이렇게 지어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려고 했던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지어지는 거야. 뭐가 이제 오른쪽이 좀 다르죠? 여기 무슨 제한 때문에 그랬죠? 사선 제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도로 건너편에서 1.5배 넘지 못하다 보니까 저기 2층 부분에서 약간 들어가고 3층 부분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기형적인 건물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선 제한을 좀 풀자. 예. 소규모 부지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조 제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조 제한 먼저 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건축 협정 제도도 가시면 두 필지 이어서 하시면 1조 제한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부지 개발하기가 너무 좋아진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뭐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한 3, 4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 부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수요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왜? 수익성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꺾이던 저 건물이 온전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토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하나 더 볼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대략 보여드린 거는 이 건물을 짓는 방법을 본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건축 설계까지 하는 도면까지 그리려면 제가 판서를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적 한계가 좀 있어서 대략 저런 게 있구나. 저런 물건 한 10개 정도만 내가 잡고 대충 50평짜리, 20평짜리 아니면 뭐 100평짜리 이게 사례를 주택 다가구 다세대 한 30개 정도만 딱 섭렵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지나가다가 물건 보시면 사고 싶은 물건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내가 저 물건이 지금 현재 원가가 예를 들어서 저 건물 똑같은 건물 거래된 게 얼마 전에 8억에 거래됐는데 건축비가 내가 지금 가설계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4억. 땅 가격이 만약에 2억 5천이다. 그럼 6억 5천이잖아요? 근데 8억에 거래된 거야. 그러면 1억 5천이 남는 거니까 1년에 저거 하나씩 하면 1억 5천의 연봉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경매 물건도 많은데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 이 가격이 적정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저런 물건을 질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저거랑 유사한 건물에 거래된 시세만 좀 파악이 된다 그러면 한번 내가 가설계를 빼볼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저런 물건이 나오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물건은 누가 다 갖고 계시죠?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물건이 금매로 나와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또 서야 남들한테 설명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 땅 하나 갖고 왔고 지금 한 거는 이제 빈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걸 한 거고요. 이제는 평수가 300제곱미터면은 아까 33은 90평짜리 대지거든요. 저 대지가 이제 90평 대지였는데 이제 제가 평수를 26평 대지에 있는 26평, 50평 한 40평대, 50평대 대지에 있는 건물을 저거랑 똑같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사례 한번 더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두 번째 물건 보고 세 번째 물건 보시면 약간 이해가 처음 할 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질 겁니다.
일단 궁금한 거 좀 있으시면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부 순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 지금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셨는데 역시 강의하실 때랑 똑같으세요. 네, 숨 좀 쉬시면서 예, 천천히 네, 이제 천천히. 질문도 좀 받고. 오늘 또 다 못하시면 다음에 또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 예, 예.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할당량 있으면 할당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필요한 거 좀 하면서 네. 좀 또 다음 기회가 또 여러 번 있을 거니까 이번에 네.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질문도 좀 받고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자,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규모 부지, 네, 리모델링 중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대화방에 질문 넣으시면 보시고 금방 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방에 질문 넣어주세요. 네, 그럼 다시 2부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 토지는 그 왼쪽에 있던 건축물들이 전부 다 바뀌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요즘에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뭐 요즘에는 뭐 그 땅콩 주택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나홀로 개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게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건데, 일본은 적은 땅에 조그만 땅에다 건물을 아기자기하게 짓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지. 그걸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큰 거 좋아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서울 지역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저런 부지 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한번 보시면 될 건데 2016년 신트렌드 그 제가 세미나 할 때 제가 썼던 자료인데, 올해 1월 달에서 15일인가? 1월 15일까지 이제 국가가 정책 방향 막 이제 발표할 때, 앞으로 요런 게 가장, 이슈가 될 거다 해서 키워드를 다 모집해 봤더니, 그 키워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가 도시 재생, 소규모 개발. 요 두 가지가,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재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거는 다시 살린다는 뜻으로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하던 거를 이제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면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서 나온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나오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든 이게 소규모 개발이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오래된 게 있었는데 뒤쪽에 쓸모없는 맹지들이 남아서 그쪽 동네에서 쓰레기장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걸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그냥 그러면 해제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둘이 뭉쳐가지고 같이 해라. 그래서 협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협정이라는 걸.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가장 크게 요즘에 이슈되는 거는 소규모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땅에 20가구 이상만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을 바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2, 3년 정도를 좀 줄여서 가겠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원을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활성화된 게 없어가지고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고령 뭐 은퇴 세대 수요 증가. 요게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고요. 초고령화가 되려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21% 넘으면 초고령, 16%, 17%, 14%를 넘으면 고령.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7%가 넘으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고 은퇴 세대가 증가되고 있는데 1957년에서 63년도에 태어나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슬슬 하는데 700만 명 정도 된대요. 7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지금 현재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은퇴를 했고 앞으로 600만 명이 한 해에 100만 명씩 은퇴를 하면 56세에서 60세 사이 분들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 월급을 500 또박또박 갖다 줬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연금 아무리 많이 나도 500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한 200 정도 나온다, 많이 나와서. 저축한 거에서 받는다, 주식한 거에서 받는다 하면 평소의 생활보다는 빠듯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시기에 뭔가 수익형 부동산을 찾다 보니까 상가를 많이 갔는데 상가는 너무 비싼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형태의 주택으로 가자 보니까 점포주택, 상가주택으로 가서 트렌드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꾸 이슈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주택입니다. 100만 명 중에 1%면 1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 중에 1%가 만약에 저 상가주택을 짓겠다. 그럼 1만 세대의 다가구주택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가구주택 전문, 즉 상가주택 전문가가 되면 1만 명을 내가 나한테 흡수를 할 수 있는데 1만 명 중에 10%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여도 1000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가주택도 생각을 좀 해두시는데 여기 다 소규모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임대. 자, 거의 뭐 요즘에는 이제 전세 임대 요게 있지, 뭐 자가주택을 30평형대 주택을 중간에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딸내미가 시집을 갔어. 근데 방이 3개인데 아까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등장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900세대 아파트를 지면 건설회사에서 300세대 정도를 한 집인데 구분을 해줘요. 구분해가지고 현관 따로 만들고 욕실 뭐 부엌 다 따로 만들어서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도 등장을 했고, 그래서 공유주택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 옛날에 저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할 때 한 1년 6개월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고시원은 음침함, 습습함, 어두움, 뭐 그런 안 좋은 단어들만. 근데 지금 그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건데, 그 규모는 그대로인데 자기가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누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쉐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쉐어하우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층을 커피숍 같이 꾸며가지고 내려와서 좀 쉬다가 잠만 자는 거야. 밑에서 작업하고 12시 뭐 2시까지 뭐 음악 들으면서 컴퓨터 작업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2016년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저 세 가지를 다 통합해 보면 전부 다 도심지 내의 소규모 개발입니다.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저게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앞에 한 부분 넣었고요. 그래서 소규모 개발, 고령계층, 공유주택. 그래서 요게 이제 키워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거 문화가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상태에서 마을을 당신들이 만들어가는, 즉 도시 재생으로 가는 고령계층 위주로, 옛날에 그 자기 보유 임대에서 보유해서 임대 거주로 이제 변화 겪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 때 저 아버지 꿈이 뭐였냐 그러면 제 방 하나 주는 거, 우리 누나 방 내 방 주고 집 하나 갖는 거, 그거가 꿈이셔가지고 집 하나 사셨는데, 뭐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샀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8천만 원인가 주고 사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지금 5억 9천인가? 뭐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하면 6억 가겠죠. 32평대인데. 근데 그 집 하나 사셔가지고 그냥 그 빚 갚아가시고 생활하는데 썼는데 집 한 채만 남으신 거야. 그러니까 연금 받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안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샀는데. 예. 그 집 하나 사느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못 파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고 팔고 뭐 세금도 낼 거는 내면서 그냥 하는 게 맞다 해서 저는 계속 사고 팔고 했는데, 지금은 주택을 예전에 거주 목적에 뭐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사는 목적에, 그냥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럼 자전거 동호회 주택에 가서 사겠다. 그러면 나는 동물을 키우는데 같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펫이라고 그러나 뭐 펫하우스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유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린 발빠르게 좀 접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협정제도에 대한 뭐 대략적인 내용인데, 뭐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닌데 참고로 한번 협정제도라는 게 뭐냐. 자, 그림이 2개가 있는데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 그림에 지금 현재 토지가 2개가 있는데 도로에 접한 땅이 있고 하나는 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맹지라고 그러죠. 그럼 저 맹지는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앞에 있는 땅은 조금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러면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랑 비토지 소유자가 만나서 협정을 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못하지만 이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주겠다. 그래서 맞벽으로 하여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 도로의 관계 규정, 요게 2m 이상 접해야 되는 규정을 뒤에 있는 땅까지도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봐서 맹지 탈출을 시켜주고, 만약에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 그러면 1조 제한이라는 걸 봤는데 1조 제한도 완화해줘요. 그러면 내가 지을 수 있는 한계를 최대한 용적을 찾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죽은 땅을 되살릴 수 있는 형태의 재생이거든, 저게. 그래서 재생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건축법 제도상의 협정 제도로 들어가서 연간 4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거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구역이나 재개발을 하려다가 좀 약간 안 되는 지역 있죠.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이런 지역이나 뉴타운에서 존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정할 수 있게끔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겠다. 저런 지역이 이제 슬슬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면 협정을 해서 내 건물 가치를 상승시켜서 토지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 가능하게 된 거, 그에 대한 그림이 좀 잘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 세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면 기타 규정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있는 범위 한계를 넘어서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 서로 저걸 할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노후화됐던 지역이 개선이 될 거고,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가치 상승해서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역 마을을 살리겠다라는 소규모 재생으로 진행하겠다가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을 보시면은 저기 소규모 형태의 땅인데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서 토지 가치 올리자. 요게 뭐냐면 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 저 여자분인데 그분이 뭘 하려고 했냐면 여기 양천구 신정동에 이제 작은 단독주택인데 저 단독주택을 지금 현재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계셨던 분인데 생업을 뭘로 하셨냐면 빨간 펜으로 하셨었어요. 빨간 펜으로 월 한 80만 원 정도 받던 분인데 저분이 그 주택 남편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이 집을 갖고 2층에서 사셨어요. 요 사진에서는 어디 그림이냐면 여기 그 가운데 있는 빨간색 별도의 건물인데요. 그 1층은 전세를 준 상태고 2층은 본인 아까 그 아주머니가 거주하던 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모르죠. 빨간 펜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개사 자격증 따기 전까지 용도 지역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르시길래 토지용계 확인서 봤더니 2종 일반주거 나오는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서울이죠. 서울인데 주택 있다. 거의 80%가 2종 일반주거입니다. 근데 약간 아파트 있다 그러면 3종 일반주거로 보시면 되고 단독주택 저층만 좀 있으면 1종 일반주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시 땅의 절반이 주거지역인데 절반 주거지역 중에 80% 정도가 2종 일반 주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토지용계에서 듣지 않아도 여기 대략 2종 일반 주거일 거예요. 그 정도 팁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을 봤더니 26평이었어요. 아까 일부에 봤던 대지는 90평 대지인데 90평 대지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서 아까 전에 봤던 그 건물 질 거에 3분의 1로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당연히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주차장이거든요. 이제 저 땅은 이제 26평 딱 되는 순간 주차장 문제네. 이거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작은 소형 단독 주택 부지인데 이분이 고민은 이 주택을 매각을 하고 전세로 가서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월세로 가든지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빨간 펜 하면 80만 원인데 월세가 100만 원만 나오면 자기는 180만 원 갖고 아이 키우면 사겠다. 이 목적이었는데 이 물건을 한번 막 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위치가 신정 내거리역에서 8분? 7분에서 8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했을 때 4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설명할 때 8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빠른 걸음으로 4분 이렇게 해야 고객이 받아들이는 게 빠르니까. 그러면 한 빠른 걸음으로 4분 되는 거리에 사거리에 저 정도 건물이 있는데 주변을 봤더니 오는 길에 원룸이 조금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저 건물이었었어요. 그리고 대지 26평인데 단독주택 부지였고 그리고 앞에 당연히 도로가 있는데 저 도로 옛날에 응팔 있죠. 응팔에 나오던 쌍문동에 있던 그런 집들이었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거죠. 근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현재 건폐율이 2종 일반 주거는 아까 했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겠네. 건폐율 60에 용적 200인 2종 일반 주거 땅인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요. 무슨 팁이 있냐면 작은 땅은 건폐율을 무조건 찾아 먹어야 됩니다. 작은 땅에서 건폐율을 다 못 찾아 먹으면 1조 제한 때문에 용적률은 이미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만약에 40평 정도 되는 이하의 주거지역 땅이다. 그러면 무조건 건폐율을 다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가 좋겠습니까? 3종 일반 주거가 좋겠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내가 들은 거는 3종 일반이 좋거든요. 근데 2종 일반이 건폐율 60이고 3종 일반은 50%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종 일반 주거 땅이 더 싸요. 소규모 땅은. 그러니까 2종 일반 용적률이 높아도 용적률 뭐 어차피 못 찾아 먹기 때문에 소규모 땅은 2종 일반 주거가 제일 좋은 겁니다. 1종 일반 주거나 2종 일반 주거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권유한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26평 땅이니까 건폐율이 60%죠. 그럼 60%에 26평에 0.6 곱하면 66에 36, 6, 20에 14, 15.6평 나와요. 내가 계산을 너무 빨리 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라 계산이 되게 빠른데, 그러니까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뭐 질문 온 거 있나요 혹시? 말이 빨라서 뭐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네, 엄청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안 올라와요? 예, 예. 그러면 건폐율이 60%니까 26평 땅에 66에 36, 6이 12, 15.6이라는 얘기죠. 15.6평이니까 15평짜리 건축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200이라고 해도 땅이 작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용적을 못 찾아 먹습니다. 200%가 아니라 거의 한 50% 이상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단점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15평 정도 나온다. 근데 지상으로 그럼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냐를 따질 때 대지에 2배를 쌓는 거니까 26평이면은 52평이 나와야 되거든, 연면적이. 근데 52평을 못 지어요. 지금 현재는 지상 40, 지하 뭐 10에서 50을 잡아놨는데 이게 대지 면적이 26평이기 때문에 아까 뭐가 문제된다고 그랬죠? 글이 올라오고 답변이 나오면 내가 보면서 하겠는데 이거 마치면 선물 드릴 건데 글을 쓰나요? 아무도 안 써요? 주차장? 네. 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선물 아무도 못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빨리 주시면 나중에 내가 드릴게요. 주차장이 문제되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다가구하고 다중주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다가구는 세대당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세대만 나와도 세대의 주차장이 나와야 되는데 저 땅에 세대 주차 공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뭘로 가야 되냐면 다중주택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다중주택은 뭐냐? 층수가 3층 이하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생각에는 4층, 5층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땅에 6층을 질 수 있어도 여기는 컨셉이 다중밖에 못 들어가요. 다중은 3층까지밖에 못 치니까 1층, 2층, 3층에서 끊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을 치워야 되는데 건물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안 먹히네? 자, 이 건물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건물 치우면 이제 저 대지가 26평에 제가 15평을 그린 거예요. 왜 위, 아래, 옆으로 띄었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대략 건물을 지려고 그럴 때 이 건물을 치우면 앞에 도로가 있었으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3층까지 못 지을 때 내 머릿속에 팁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4층 짓고 싶은데 3층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팁은 뭘까요? 난 4층 짓고 싶다. 근데 4층을 못 지어. 다중주택이 3층까지밖에 못 가니까. 그러면 지하를 빼야죠. 예. 지하인데 반지하 이상을 빼면 돼요. 층의 절반 이상이 땅의 밑에 묻혀 있으면 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층의 2분의 2 이상이 그 지표면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2분의 2 이상이면 지하층이니까 지하층은 층수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어디 살았었냐면 신림동 가면 서울대 입구에서 나와서 봉천동에서 쭉 올라가면 그 마을버스가 유턴해서 내려가는 곳이에요. 차가 못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단을 잡고 올라가는데 옆에 그 난간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데요. 진짜 달동네. 올라갈 때는 진짜 제가 이렇게 붓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진짜 날씬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여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1kg씩 빠지는데요. 근데 겨울에는 되게 좋아요.
내려올 때 한 번 넘어지면 싹 내려오니까 1분 안에 내려와요. 올라가는데 10분 걸리는데 그 정도 경사도 되는 그 집에 쭉 가다가 보니까 그때 고시원 들어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방을 봤는데 방이 지하고 지상하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 학원가에 있던 데는 30만 원이었는데 그 달동네 올라가니까 1층 그러니까 2층 1층이 15만 원. 15만 원인데 반지하는 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에 2.3평이 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지하 방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랑하시는 게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인데. 그래서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쾌쾌한 냄새 나면서 여기 조그만 제 얼굴 2배 정도 되는 창문이에요. 딱 상상되죠? 예. 2배만한 창문인데 이렇게 열면 다리 보이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지. 반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고시용 책상 딱 하나 이게 달랑말랑한 그 책상이었고 옆에 나무에다가 매트리스 갖다 놨고 옆에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는 건데 옷걸이 이렇게 걸 수 있게끔 해서 걸어놓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걸어놓은 건데 그 딱 하나에다가 그 뭐지 그 쓰레기통 하나 있었어요. 제가 들어왔던 막 9만 원짜리 방인데 99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뭐 다 됐네. 그때 그 방에 2.3평 방에서 있다가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시작했었어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뭐 이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강의하러 왔는데 네. 해도 되고. 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방에 있을 것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잠실 갔는데 종로고시학원이라고 있었어요. 99년도인데 잠실 종로고시인데 고시학원이라서 나는 고시학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학원이더라고. 그 당시 이제 종로고시라고 돼 있길래 나는 고시학원이니까 저기서 공부도 하면서 알바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네 뭐 하냐고 그러길래 제 군대 제대하고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자금이 부족해서 알바를 하러 왔는데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저는 뭐 돈만 내면 하겠다 했더니 그럼 공부도 했으니까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냐면 민법 선생님이 없어서 한 분이 강의실이 5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하나 있고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500석이 있는 강의실이 있고 한 명을 더 돌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없는데 자네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야 어차피 공부했었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아까 그 고시원을 다시 갔지.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사람만 모아주시라고 했더니 그럼 일주일 뒤까지 자료만 보내주시라고 하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와서 그 반지하 그 방에서 7일인가? 7일 동안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분석해서 민법 총칙 아시죠? 법률 사실 법률행위 아시잖아. 예. 그거 이제 딱 정리한다고 책에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다시 돌아갔어 이제. 일주일 돼서 갔는데 뭐 생전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는데 마이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시선 처리를 할 때는 학생들 보면서 하라 그러는데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강의 한다고 딱 들어왔는데 200명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은 거야. 원장님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인데 대한민국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로 되게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해서 모인 건데 그분들의 자세가 어땠냐면 제가 지금도 못 읽는 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왜 네가 들어왔냐라는 그런 눈빛이었고 24살 때였으니까 문 딱 열고 들어왔는데 이분은 이제 의자에 붙어 있는 자세가 우리 보통 이렇게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해봐라 이런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죠. 그 당시에 자존심이고 뭐가 없었고 이 사람들이 안 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고서 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강의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다음번에 강의 개설하면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저 구석에서 이제 판사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이 막 떨리고 막 그러니까 이 팔이 이렇게 안 되고 이게 붙더라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담이 걸리더라고. 판사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딱 끝나는데 3시간 강의를 하는 건데 그때 딱 끝나고 나오면서 한숨을 쉬면서 나왔어요. 겨우 했으니까. 근데 앉아있는데 옆에 민법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장진종 교수님이라고 간병사 쪽 강의 하시던 분인데 그분한테 교수님 제가 오늘 강의를 처음 했는데 일주일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만에 다 그걸 써먹었다. 더 이상 지금 내일 게 없다 이거 어떡합니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 옛날에 초짜 때 강사가 생각이 났나 봐요.
자네가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를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걸 100% 흡수를 못하니까 했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들려줘라. 그러면 아마 반드시 먹힐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아까 전에는 판서를 했는데 빈칸을 쓰면서 자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법률사실이야 핵이야 뭐 민법 몇 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는 들리는 게 있나 봐요. 아까 전에 했던 말을 따라하라고 하니까 입에서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서 입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좀 빨리 쉬고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총정리를 말로 한번 딱 해주고 판서하면서 여기 뭐 들어가죠 한번 정리하자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세 번째 시간에 딱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 뭐 썼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얘가 나오면 반드시 공식으로 나오는 게 얘인데 얘는 항상 시험에 나오면 답이 항상 얘다. 저는 학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 답 짓는 걸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기출문제에서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얘가 답일 수 있으니까 얘 찍으세요 했더니 그리고 끝날 때쯤에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고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딱 내려오려 하는데 끝에 느낌상 한 5, 6년 하셨어 이분. 공부를. 그러니까 회장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5, 6년 공부하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몇 년 공부했는데 오늘 하겠다 이러시는 거야.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박수 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동조하시니까 딱 나가서 이제 대기실에서 강의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원장님이 학생들 막 만나서 얘기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이제 다시 딱 오시는데 강의 개설하자. 그래서 자기가 자네 강의하는 거 보니까 스타일도 괜찮고 그때는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필승반이라고 해서 전 과목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돈만 되면 전 뭐든지 합니다. 했더니 전 과목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목을 하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 40명만 그럼 데리고 가자. 자네도 공부하면서 강의해라 해서 40명을 모았는데 다 모인 거예요.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그게 3일인가 있다가 통장에 저한테 써주셨는데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99년도 제가 24살에는 4천만 원은 태어나서 받아볼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 근데 막상 받으니까 어깨에 무게감이 막 오면서 그렇죠. 8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 248, 8천만 원, 4천만 원 저도 5대5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2.3평의 그 반지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 돈을 다 쓸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일단 올라가자. 창문 큰 방으로. 그래서 올라갔더니 3.4평 방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창문이 아까 그거의 2배 해야 되는 거야. 하나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냄새가 좋아. 냉장고가 있어요. 네. 냉장고 요만 뭐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흰 냉장고인데 난 지금도 내가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반지하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맨날 버려야 되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도 너무 좋은 거야. 이 찬 기운이 막 여기다가 음식물 보관할 수 있겠구나 해서 거기 창문을 딱 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필요한 걸 넣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막 음료수도 넣고 보니까 옆에 친구들 2명이 와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옆에 이제 옷걸이에 이제 정식 옷걸이 이렇게 거는 거 아니에요. 옷걸이 해가지고 걷는 옷걸이도 나올 정도 공간이 3.4평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네 이거.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사니까 널 너무 불쌍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씀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때 그 이후에 강의하면서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그 공법으로 그럼 전향을 하셨어요? 원래 민법으로 민법부터 시작을 하셔서, 했었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공법 강의하실 때 그 처음에 민법 강의하시는 그 스타일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원래 그 민법 강의하다가 왜 공법 바꿨냐면 26살 때였는데 민법 강의해서 이제 돈을 좀 벌었잖아요. 돈을 이제 24살이니까 5살 1년 하니까 제 수중에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 이제 들어왔고 그때 당시 또 학교를 휴학한 상태가 대학생이라 그 이름을 고상철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고땡땡 교수 이렇게 해서 나갔었거든요.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뭐 시효가 다 끝났으니까 상관없이 얘기해도 되는 거죠. 공소시효 끝나서 10년 이상이니까. 그때 경매장을 갔는데 경매장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26살에 경매장을 왜 따라갔냐면 민법 선생님이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서 잠실에 있는 물건 볼 게 있어서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경매장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때 2001년도였었어요. IMF 끝나고 나서 막 부동산 경기 좋아질 때였는데 사람들 눈빛이 막 이렇게 뭐가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고 와,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때 당시 민법만 강의했고 관심이 부동산에 좀 갈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나도 받고 싶다 해서 그냥 그 잠실에 그 성내역이 있었어요. 지금 성내역이 아니라 뭐지? 무슨 나루터역인가? 무슨 나루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성내역이었었어, 그 당시에는. 거기 그 주공 아파트 5층짜리인데 13평짜리였는데요. 문을 딱 열면 끼익 하는 문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그 실내에서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열면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리는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13평짜리가 그때 8,2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경매로 1,500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어차피 전세 끼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물건을 딱 잡았는데 잡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잖아요. 남들이 상상을 못하는 이유가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집을 살 수가 있구나. 지렛대 효과라는 걸 학문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8천을 사는데 내가 2천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만 더 빌리면 하나 더 사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건축 투자한다고 샀지만 그게 지금 2004년도에 3년 뒤에 4, 5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1,500에서 4천, 4, 5천이면 괜찮은 거잖아. 예. 근데 그 맛을 딱 보는 순간부터는 민법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법 강의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26년,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공법으로 전환했는데 공법 전환하면서 이제 실무를 하니까 남들보다 약간 설명하는 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 이론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보다는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재건축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까지 분양이 되면 차익이 얼마니까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는 걸 분석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내가 겪었던 거지만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막 강의하다 보니까 그 당시 선생님들이 나이가 45세, 50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6이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시기도 되게 많이 했지. 젊은 놈이 뭐 돈만 막힌다, 뭐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게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수강생도 어르신이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제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EBS인가 방송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래서 고시공부 2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는 차에 거의 이제 강의 그만둘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투자자로 가고 회사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의가 오는 바람에 하겠다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연봉이 한 3배는 되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3배를 받아야 되냐 그냥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회사를 가야 되냐 막 고민하다가 토익 학원 다닐 때였었어요. 토익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토익 학원 그만두고 그냥 학원 2군데를 더 했는데 하다 보니까 6군데가 된 거예요. 강의하는 데가. 그래서 6군데 하면서 그럼 이제 이쪽 분야로 난 들어서야겠다 해서 전 친구들하고 이제 있던 친구들은 공부하고 전 나왔죠. 같이 그 고시 아까 있던데 거기서 쓰던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한 명은 서초보험 앞에서 이제 변호사 하고 있고 검사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수자원공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비슷해서. 아,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초법원에 있는 제 친구 변호사 그 사자 받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저 만나면 아직도 밥 사달라고 그러고 술 사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변호사 뭐 검사 필요 없어요. 밥사가 최고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 뭐 지금 현재 변호사도 저한테 밥 얻어먹는데요. 네. 친구 만나면 술 살 사람이 됐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서울에서 집을 못 샀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살아도 애 키우면서 뭐 하다 보니까 전세로 아직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 물건 좋은 게 나와서 사라고 그렇게 권유했던 친구인데도 제 친구 말은 안 듣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 사고 파는 거 그렇게 보여주고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사라고 해도 안 믿더니 어느 순간 이제 그 친구하고 저는 이제 경제력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어차피 저도 빚이지만 은행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은행은 제 친구, 영원한 동반자잖아. 그 은행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건데 그래도 부러운 거지 그 친구는요. 내 이름으로 된 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거는 부동산 계열로 들어와서 한 번도 한눈 안 팔고 저는 이쪽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도 많았고 남들이 원하지 잘 보지 않았던 것들도 잘 보이면서
아, 저거 좋은 물건인데 왜 아무도 안 사지? 막 그래서 거저먹은 물건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제 뻥이라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이랑 샀던 시기, 날짜, 뭐 영수증 다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 한 1년을 따라다녔죠, 그분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약간 경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차니까, 아, 이제는 강의를 할 때, 자신감이 좀 생겨서, 질문은 무슨 질문을 해도 이제 내가 겪었던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페 운영하면서 한 5,000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5,000개 질문에 답변을 다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5,000개 질문 중에 제가 볼 때는 200개 질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걸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내가 좀 약간 교육도 하니까 난 그런 한 획을 긋는 사람이 좀 되고자 저도 이제 열심히 이 길로 따라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촌놈이 방송도 타고요. 예. 이렇게 돼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흔쾌히 강의하러 온 거지만 저 물건 보면서 생각이 나서 강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옛날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럼 제가 저 물건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보세요. 겸손하신 우리 교수님. 네? 다시 3층 있죠, 3층? 네. 이 3층 건물인데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지하가 있거든, 반지하. 그럼 반지하를 약간 올리면 그러면 1층을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건축 면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층이 15평이 나와요. 2층도 15평이고 3층도 15평이 안 되는 이유가 전북방향 1조 제한으로 삼각형 잘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3층 건물은 아닐 거고 약간 잘린 건물이 될 건데 제가 지금 밑에 점선 거는 게 지하거든요. 지금 약간 올라온 이유가 반지하로 올린 거예요. 일단 15평이면 쪼갰을 때 2개로 쪼개면 7.5평. 3개로 쪼개면 한 4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4평 정도 되는 거 4, 30이 12평하고 계단복도 빼면 4평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4평짜리 3개, 방 3개 나온다. 자, 4평이면 큰 것까요, 작은 것까요, 이제? 자, 저 아까 전에 제가 2.3평에 살았다고 그랬잖아. 3.4평 왔을 때 너무 넓어서 미친 줄 알았어요. 예. 4평이면 1인이 살 때 죽습니다. 이거 너무 넓어가지고 친구들 막 데리고 싶을 거야. 예. 그 4평짜리가 3개가 나와요. 1층에 3개, 2층에 3개, 3층에는 3개 나올 수 없어요. 저기 잘려서 2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반지하에도 3개니까 그러면 9개에다가 11개가 나옵니다. 근데 신정동이기 때문에 저 정도 4평 정도 되는 거 보통 이제 월세 받으면 500에 35에서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8개, 예를 들어서 11개면 10개로 치면 그럼 보증금을 잡을 때 월세 보증금 500에 40 잡았을 때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저 3층은 주인 거로 빼야 됩니다. 3층 주인 거로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1층, 2층하고 지하 1층 요 9개 나오는 거 갖고 돌려서 월세가 나오게끔만 된다면 저 물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26평 대지에도 저게 되냐?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선 제한이 있으면 오른쪽에 사선 제한 받고 왼쪽엔 정보방에 1조 제한을 받아서 잘리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좀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 잘리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일단 이 물건의 현황이 2층짜리 소형 단독주택으로 빨간 벽돌이지 않습니까? 저 빨간 벽돌이 19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거거든요. 이 오돌도돌 나온 게 85년도에 유행하던 건데, 그럼 이거는 한 보통 25년에서 30년이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저 건물 비만 오면 여기저기 막 물 새고 이런 건데, 2층에 아까 소유자가 산다고 그랬고, 1층에 전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일단 제가 아까 상상한 그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들어가죠, 일단?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빼줘야 돼. 8천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얼마 있어요? 얼마 소유하고 계세요? 했더니 4천 갖고 계신데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지. 4천만 원 있는데 8천 빼주고 나면 마이너스 4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는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한 게 있냐? 돈 빌린 게 있냐? 담보 제공한 게 있냐? 했더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정말 착한 분이었던 거야. 어차피 사업도 안 하고 보통 사업하시는 분 전부 다 대출 받잖아.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좀 일찍 보내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던 2억 4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2억 4천에 현재 수중에 4천입니다. 그럼 2억 8천이거든요. 그럼 2억 8천을 내가 융통할 수 있는데 8천만 원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현금으로 갖고 쓸 수 있는 금액이 2억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아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비만 맞으면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설계 도면을 일단 빼기 전에 가설계하려고 개요를 빼본 건데, 자, 일단 임대사업이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세대는 분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구는 주차장 때문에 안 되고 뭐 항상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컨셉을 잡읍시다. 이 신정 내거리역에서 7, 8분 거리면 빠른 걸음으로 몇 분이요? 4분 정도. 그러면 1인 가구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일단 풍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실이 있을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았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가능한 원룸으로 갑시다.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컨셉을 정하고, 그리고 다세대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지만 부지가 일단 30평, 40평 이하면 일단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30평 이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중으로 갑시다 해서 26평짜리 땅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적은 단독주택으로 갑시다. 다중주택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개요 보시면 여기 건폐율은 제가 작은 땅은 무조건 찾아 먹어야 된댔죠. 건폐율이 60%니까 여기 59% 찾아 먹은 거예요. 용적률은 200%인데 200% 못 찾아 먹습니다. 3층까지밖에 못 져가지고 148%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맨 밑에 보시면 다중주택 공식에 넣으시면 1.32대가 나와요. 그러면 5이하 버리니까 1대 나오는 1대. 한 대 정도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1층 있는 부분이 약간 들어갈 거예요. 한 대를 대야 되니까 1층 부분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2층이 좀 약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컨셉 잡아서, 자, 그러면 반지하 1층으로 일단 빼고 지상 3층인데 그럼 4개층은 맞아요. 근데 단독주택 부지 26평이라 주차 대수 한 대로 갑시다 해서 지하 1층에 그 면적을 뺀 게 15.46평으로 뺐을 겁니다. 15.46평 빼고 다중주택 3세대라고 돼 있죠? 3세대니까 아까 제가 4평 내지 5평 정도 잡는데, 그 원룸에서 월세 받으실 때 고시원에서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저는 고시원도 하고 있거든요. 금등에서. 직원들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협상이에요. 지금 현재 방이 좀 큰 방이 40만 원 받거든요. 40만 원. 창문이 있는 방이 42만 원. 좀 작은 방이 38만 원. 근데 이게 평수가 다 똑같아 버리면 한 명이 왔는데 공실이 지금 5개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한 명이 왔어요. 근데 40만 원짜리 방을 35만 원에 해달라고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40만 원 줘라라고 할 수밖에 4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실 채우려고 35만 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얘 옆방에 있는 애가 다음날 와요. 왜 얘는 35만 원이고 난 40만 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수를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창문이 있는 방이니까 너 35만 원밖에 없으면 그럼 저기 좀 작은 방 있거든. 너 그 방으로 가자. 그래서 그 작은 방을 주면 얘는 이제 인식이 되거든. 같은 평수지만 얘는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걔는 35만 원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3평 똑같이 4평 안 잡고요. 컨셉 잡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인데 저기 지하 1층이 맨 위에가 제 1층에 하나가 3평, 하나가 3평, 3.4평, 하나가 5평 나왔잖아요. 그래서 40만 원짜리 방이 5평이고 3.4평짜리가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3층인데 저기 보시면 여기 총 11가구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상 3층 보시면 9.8평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9.8평이냐면 이게 1조 제한 걸려가지고 잘려서 그래서 이제 3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 된 거죠. 2세대로 돼서 3, 3, 9, 9세대에다가 2세대 더하면 11세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별 면적표인데 원룸 하나가 보통 이제 3, 4평 정도로 적은 편인데 이걸 만약에 5평으로 해서 2세대 하면 월세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5, 6평으로 하지 말고 한 3평에서 4평 사이로 해서 3개 뺍시다. 그래서 적은 평수, 중간 평수 해야 금액이 월세 받기가 좋다. 그래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적정 수준으로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설계해서 그린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왼쪽 건물 밑에 그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건물 보면 밑에 창문이 3개가 보일 겁니다. 저게 반지하 그 창문이거든요. 제가 저기서 살았던 거죠. 저런 데서. 네. 출근할 땐 되게 좋아요. 다리가 보이니까
이 여학생들 지나가고 막 그러면 좋긴 해요. 예, 좋긴 좋은데 약간은 그 뭐지? 예, 그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게 가끔가다가 화장실 오줌 싸고 막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사람들 이러고 쳐다보고 막 불켜 있으면 그런 거는 뭐 애들을 데리고 살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저 위쪽 보시면은 중간에 저걸 베란다라고 그럴까요? 발코니라고 그럴까요? 저 위에 하나 들어갔죠, 뒤로. 어디냐면 손가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가운데 사진에 그 1층, 2층 부분이 약간 베란다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들어갔죠. 저기 사선 제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조 제한 걸려가지고 잘린 거예요. 이거 베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3층 부분이라 그 주인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먹을 때 뭐 이렇게 뭐 그 나무판만 까는데 한 20만 원이면 바닥 깔거든요. 깔고 옆에다가 이제 책상 하나 놓고 뭐 하나 놓으면 저것도 쓸만하게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고 밑에 이제 9개에서 월세 받자. 요 형태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대지가 26평이었기 때문에 용적률 200%를 다지면 55평까지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건축비를 제가 아까 이 당시에는 얼마 잡았냐면 400으로 잡았어요. 400으로 잡으면 55평에다가 또 계산 빨리 할 겁니다. 55평에 4, 5, 8, 4, 5, 20, 4, 5, 20, 2억 2천이 나올 거예요. 2억 2천에 건축비, 설계비 들어가면 한 2억 5천이 나옵니다. 2억 5천이 필요한데 대출이 아까 없어가지고 1금융권 여러 가지 봤더니 2억 4천이 나왔기 때문에 내수 중에 4천 있으니까 2억 8천이죠. 그래서 1층에 전세금을 빼주면 2억이 남는 거예요. 현금 2억을 내가 가지고 넣었을 때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9개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로 돌리면 5천 정도 되니까 저기 빨간 색깔 박스에 시공사 세 군데 넣어가지고 견적을 받은 다음에 준공이 되고 3개월 안에 내가 전세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5천.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9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전세 빼면 8가구가 이제 월세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8가구를 월세로 받을 때 또 보증금이 500씩 하면 58에서 4천이 또 들어와요. 그걸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역시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잔금을 준공이 나중에 기성 조건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럼 결론은 3층은 이제 아까 그 전에 그 빨간펜 아주머니 직접 거주하시고 9개 원룸 중에서 한 가구는 전세 5천 뺐으니까 8개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구당 500에 30에서 40. 그래서 58에 4천만 원이 이제 보증금으로 일단 여윳돈이 되는 거고 35에서 40 정도 월세니까 300만 원 월세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공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고 공실이 있다면 한 2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출금이 아까 2억 4천에 대해서 그 대출하는 거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 나가니까 300에서 200을 빼면 2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굳이 그걸 팔고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 이전과 현재를 나눈 이유가 주거지의 상태가 25년 정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인데 여기 주거 삶의 수준도 매우 낮고 이런 지역에 살다가 지금 현재는 뭘로 바뀌었냐면 수준은 올라갔고 아까 그 정도 주택이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15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먹고 사는 데 진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월소득 없다가 월 이제 200만 원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여윳돈 생기면 빌렸던 대출이자 갚고 그럼 이제 300으로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상담자 미래는 이제 절망에서 뭔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희망으로.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린 거냐면 이런 사례를 딱 10개 정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두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오래된 노후 부지 있죠. 노불량 부지 딱 보면 저 철거하면 뭘로 하면 될까 해서 스마트폰을 딱 킨 다음에 번지수를 모르면 다음 지도 들어가서 다음 지도에서 번지수를 다음 지도가 지금 카카오 맵으로 바뀌었는데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번지수가 나와요. 땡땡땡 하면서 이제 주소 보기가 나오면 그 주소를 토지용계획 확인서 루리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입력을 딱 한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딱 보자마자 면적이 나올 겁니다.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그럼 30평이니까 내 머릿속에 방금 전에 봤던 저음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0평인데 2종 일반 주거로 돼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물건이면. 그럼 또 건폐율 60에 내가 200을 적용했을 때 뭘 질 수 있겠다라는 상상이 되면 주변에 봤을 때 임대 수요가 있는지 거리가 전철역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공실이 생길지 그런 판단을 좀 하면 설명할 때 내가
물건 분석을 하거나 할 때 브리핑 자료 만들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렸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일부에서 봤던 거는 90평 대지였고, 지금 바꿨던 거는 26평 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한 개 더 볼 건데, 뭐 쉬는 시간 없이 하나 더 해도 되나? 네,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네, 네. 하나 더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오늘 정말 너무 진지하게 음. 열띤 강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복덩이에요. 오늘 혹시 강의를 놓치시더라도, 네. 유튜브나 또, 네. 밴드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3부 순서 들어갈고요. 네. 자, 이번에 들어갈 거는 이제 우리가 작은 평형을 볼 건데, 자, 저 많은 건물 중에 내 건물은 왜 없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 중개할 수 있는 물건도 많은데, 이 물건이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이 10평밖에 안 되는 땅이다. 그럼 건축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자, 일단 그런 것부터 하셔야 돼. 예전에 건축법이 90년도에 바뀔 때, 작은 땅에다가 건축하는 걸 허용 안 하다가, 작은 땅에 건물 짓는 건 허용하겠다. 분할만 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보다 분할하지 말아라는 규정은 있어도 작은 땅에다 분할을 못하게,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작은 땅에다 건물 지었을 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진 거지. 근데 요즘에는 수익성이 있게끔 설계를 빼버리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요 사례인데, 총건물이라고 하는데, 총건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총 모양인가요? 총 모양입니다. 총같이 생겼죠? 총 건물인데, 저게, 저게 10평이 안 되는 땅에 대단한데. 거예요. 10평이 안 되는 땅에다 네. 삼각형 땅, 세장형입니다, 또. 세장형 땅에다가 전하는데, 저렇게 창문이 좀 커 보이세요? 좀 작아 보이세요? 커 보입니다. 창문을 저거는 모든 소형주택은 창문을 작게 잡는 순간 너무 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문을 약간 크게 뺍니다. 그래서 요 상태인데, 예쁘다. 면적이 작아도 뭐 가능합니다. 네. 요 옆에서 볼 때 이렇게 하면 됐어요. 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고. 저게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대지에 건물 진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주차돼서 필요 없이 진 건데, 창문이 상당히 큰 이유가 이 안에서 보시면 안에 부분이, 자, 이게 총 모양 같이 생겼죠? 네.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문도 돈이 진짜 없었나 봐요. 네. 그 계단 봐봐, 저거. 예. 저 같은 사람 올라가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은 뭐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밤에, 있어 보이죠? 예. 멋있어요. 네. 귀엽다. 완전 귀엽잖아, 저거.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더 이뻐요. 안에 들어가시면. 내부도 볼 수 이렇게 있어요. 봐요, 어머. 내부. 안에. 저기 테이블 있고, 저 창문 끝에 보이시죠? 네. 저 창문이 없으면 이 건물이 되게 좁게 보이는데, 그렇죠. 저 창문 때문에 되게 완전히 넓게 보입니다. 근데 튀어나오네. 실질적으로 가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할 때 넓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진짜 좁습니다. 근데 저기 2층이 아니라 위에 올라온 게 저게 다락이거든요. 이게 뭐 건축법을 활용한 팁인데 경사지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1.8m까지는 공짜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게 경사지로 이렇게 해놓은 게 요 높이가 1.8m 이할 때는 이게 면적이 용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다락방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야. 애기들 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올라가면 위에서 다락방에서 쳐다본 거거든요. 넓어 보이죠? 좁아요. 넓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본 환경이고, 요 안에가 아까 그 다락 위에서 본 거예요. 여자애들 여기 옆에 창문 보이시죠? 오른쪽에 여기다 방 주면 햇빛 바로 들어오고 되게 좋습니다. 예. 이 조그만 땅에도 설계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비도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저 이거 팍 2억도 안 트인 들었어요. 개방감 때문에 그쵸. 정말 건물이 예쁘다. 안에서 봤을 때 창문 닫아버리면 좀 그런데 열어놓으면 약간 개방감 느끼면서 좀 넓어 보입니다. 네. 이런 주택도 있는데 요걸 컨셉을 따라했던 게 요게 그 목동해인가 거기서 졌던 건물인데 저것도 아까 그 건물하고 유사하게 졌는데 그 옆에서 보면은 똑같이 보이는데 아까 전에 그 도면 요 도면입니다. 요 도면에 맞춰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것도 2층짜리 세장형 긴 땅에다가 지은 건축물이에요. 2층짜리 단층으로. 그래서 공사 시작했을 때 완료했을 때 발로 차면 부러질 것 같죠, 저거. 자, 일단 몇 가구입니다. 딱 보니까 4가구죠. 주차대수 4대에 쟤는 분명히 무슨 주택일 거냐면 다세대 주택일 거야. 예. 다세대 주택으로 분양받아서 지금 진 건데
보통 이제 주차 대수 때문에 올라가려면 이제 피로티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사례 하나 보시면, 이것도 신정동에서 아까 그 반대쪽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인데, 궁금하시면 925-24로 아마 그 검색을 하시면 실제 물건이니까 나올 거예요. 요게 단독주택 1층짜리, 단층짜리 30년 된 건물 있을 때였었고, 요게 재작년에 찍은 거, 요게 작년에 찍은 거,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얘 왼쪽에, 이게 자세하게 전체 건물을 보려고 제 뒤에서 찍은 걸로 다음 지도에서 봤더니, 이 건물이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빨간 색깔 보이시죠? 네, 네, 네. 저 건물인데 왼쪽에 뭐가 보이네요, 지금? 도로가 보이죠? 그 도로를 깔아놨는데 그 도로 안쪽에 또 저런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 너비는 한 4m 정도 돼 보이고, 지금 현재 저 1층짜리 단층을 철거했을 때, 다시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봤던 평수 기억이 나야 되는데, 90평. 두 번째 봤던 게 26평. 지금 이제 세 번째 보는 거, 요거는 이제, 몇 평짜리냐면, 자, 요걸 이제 철거해가지고 질 겁니다. 이 건물을 질 거예요. 이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예. 똑같은 자리예요. 예. 이 건물에 들어선 겁니다. 달라졌죠, 아까 그거랑. 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젖었냐면, 장점이 있어요. 여기가 토지용계 확인선을 보시면, 2종 일반 주거로 나올 겁니다. 2종 일반 주거 맞죠?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이하의 서로의 접해,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인허가 났겠죠. 근데 면적이 지금 현재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데 158인가요? 128인가요? 128? 128이면 130으로 해서 3, 3, 5, 3, 40평 땅입니다. 그러면 40평 대지인데 40평 대지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죠? 이제 좀 느낌이 올 때 되는데 60%, 64, 24. 24평 나오는 거죠? 그럼 24평짜리면은 큰 평형도 24평 넣어도 되고 여러 개 쪼개가지고 원룸해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뭐였냐면 분양을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도를 딱 보고서 이거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지적도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번지에 있는 땅이 위쪽에 도로 있고 왼쪽에 도로 있고 밑으로 가면 아까 대지인데 자 일단 느낌이상 좋다예요, 나쁘다예요 이게? 좋다. 좋다야. 이게 왜 좋을까 이게? 도로 인접. 도로 접했는데 어디에 도로가 있네요? 지금 양쪽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 도로가 왼쪽에 세로로 있고 위에도 있죠. 네네. 이게 정북 쪽에 도로를 끼고 있잖아요. 일조 제한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주택을 질 때 이게 도로가 있기 전에 인접대지 경계선이면 우리 일조 제한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라 정북 방향 일조 제한을 받아서 1.5m까지 가다가 9m까지 올라가요. 9m면 3층이거든요. 네. 이제 3층인데 그럼 3층까지 올라가다가 뒤로 꺾이는 거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3층에서 이렇게 꺾이는 주택이 되니까 또 기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인접대지가 아니라 뭐가 있네요, 지금 앞에? 정북에?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기 중심선에서 띄워도 되니까 중간에 얘가 쭉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 다시 보시면 제가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 4대 빼봤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3층에서 위로 쭉 올라갔던 이유가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래? 도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건물이 그대로 올라갔지만 만약에 그 뒤쪽에다가 저 건물 뒤쪽에다 짓겠다 그러면 걔는요 3층에서 꺾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지. 그래서 지적도 보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이 땅 괜찮네라고 했던 거는 왼쪽에 도로가 있는 데다가 위에까지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면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더 좋은 땅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지목이 되었고 대지 면적이 128제곱미터니까 130제곱미터 39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인데 현재 7층 이하로 지어라 라고 서울시에서 규제해놨는데 건폐율이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저기 토지용계 확인서 맨 위에 3칸 있을 거면 두 번째 칸에 건폐율 용적률 있죠. 토지용계 확인서 맨 위에 3칸 중에 체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여기 이제 하나 뜹니다. 이렇게 한 창이 하나 뜨면서 여기 이제 서울시 조례를 봐야 되니까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00이다. 그럼 60에 200으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 확인 한번 해볼까? 제가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저거 위에 저 빨간 색깔 해놓은 건폐율 용적률 왼쪽에 보시면 행위 제한 열람이라고 있죠. 왼쪽에. 글씨가 글씨 안 보이죠? 네. 그 행위 제한 열람이라고 있는데 그걸 누르면 난 저기다가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세대가 되냐 안 되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엔 돼요. 저는 외웠기 때문에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조문을 찾아보는 거를 번거로움을 좀 없애려고 만든 게 저 행위 제한을 누르면 화면이 이게 뜹니다. 화면이 뜨면서 저기 앞에 제가 검색이라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이라고 5글자 썼었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 열람을 딱 눌렀더니 밑에 칸에 맨 밑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 해놓고 파란 색깔로 건축 가능 써있을 거예요. 이게 2종 일반 주거에서는 다세대가 되거든. 되니까 법조문상에서 집어넣은 게 동시됐기 때문에 건축 가능이라고 뜬 거예요. 다만 그 층수가 지금 현재 몇 층을 넘으면 안 돼요. 7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단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현재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을 적용해서 짓는 게 맞지만 이게 주차장 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평수가 좀 크니까 그러면 건폐율을 실질적으로 좀 줄이자. 50으로 줄이고 5, 4, 20에서 4층을 짓자. 그래서 대지 면적 37평 정도 되는 땅에 건축 면적 18평 정도 되는 연면적 74평짜리 4층으로 설계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 37평입니다. 건폐율 50으로 해가지고 질 때 주차 대수 때문에 POT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에 따라 얘가 지금 현재 18평 계단실 빼고 약간 줄어드니까 주차는 일단 다세대라 4대 뽑기 위해서 POT로 하고 18평짜리 다세대는 4층까지밖에 못 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져서 4층.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는 건물 가격이 2억 3천짜리였는데 그 당시 단독주택으로 신축 비용이 3억 2천 정도로 평당 400 잡아서 74평 곱하면 3억 2천이니까 총 매입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5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구를 분양할 당시에 여기 지역에 저 18평짜리 분양할 때 1억 8천에서 2억 3천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차익은 2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아까 그 건물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파워포인트로 제가 만든 거 똑같이 만들어서 의뢰인 주면 알아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브리핑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건 한두 달만 공부 빡시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일단 PPT를 좀 다루셔야 돼. 한글로 하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또 돈을 좀 들여야 돼요. 42만 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HP 휴레패커드 칼라 프린터기 하나 사야 됩니다. 칼라 그 무한리필 있어요. 무한리필. 42만 원인가? 저희 집 거에 42만 원짜리인데 팩스도 되고 뭐 복사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그거 하시면 종이 뭐 임대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니까 종이도 무제한 만장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하나 받아서 문약권 오면 고객에다 이제 프린트 만들어서 컬러로 해서 주시면 일단 옆에 있는 고객하고 옆에 있는 사무실하고 내가 좀 다를 때 그래도 뭔가 브리핑을 제대로 받은 것 같고 할 때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브리핑 자료 앞에는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만들었다는 자료 자기 사진하고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부동산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도시계획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 박사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석사라도 바로 쓰시면 돼. 예, 그래서 무슨 부동산 무슨 대학교 뭐 석사 뭐 수료 뭐 아니면 뭐 졸업 해가지고 그 경력에 넣고 그 밑에 무슨 뭐 일을 한 적 있었다 뭐 영역 넣고 앞표지 딱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건물권의 내용 한 4장 4장 정도면 뭐 금방 보니까 그 정도 5장이면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만들어서 요즘에 350원이면 요거 이렇게 종이 덮는 그 플라스틱 있어요. 덮어서 찍어서 주면 내 광고 블로그 광고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 광고가 그 사람이 데려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한 명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건물주인이신데 제주도 물건을 좀 한번 저는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닌데 옆에 통해서 물건 분석 좀 해서 브리핑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35페이지? 이제 한 35페이지면 한 500만 원에서 700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브리핑 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자기네 나름대로는 이 물건 브리핑하는 거 또 법률적으로 분석 다 해놨으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고. 그래서 브리핑 자료 몇 번 딱 보여주니까 바로
제주도 물건도 팔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자기가 있던 물건을 계속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알고 있는 건물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데려오고 막 연예인도 데려오고 이상호 데려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객이 나중에는 그냥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을 하려면 저거를 뭐 만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한국 물건은 저 정도 물건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40평 대지인데 시간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럼 나중에 요 물건은 10평짜리 40평짜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제가 원래 시간을 딱 잘 맞히는 사람인데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넣어놨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래 그 전까지가 여기까지가 진도 끝이에요 원래. 근데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하나 더 해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 전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강의가 정말 오늘은 정말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하셨던 내용들 다 좋았지만 네, 오늘은 실전에서 정말 굉장히 중개업하시는 분들, 특히 공인중개사 중개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주시겠어요? 네. 뭐 짧은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한테 100시간을 주어지면 전문가로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만들 수 있는데 100시간을 저랑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바쁘니까 100시간 같이 있을 수 없겠지만 뭐 또 다른 자리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뭐 네이버나 뭐 다음에 검색을 제 이름을 치시면 뭐 카페 같은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주로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페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면 거기 오셔서 질문을 좀 하시면 제가 빨리 답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제가 검색을 하다가 나중에 뭐 질문이 들어왔으면 확인해서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00개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은 뭐 어떤 질문이 와도 내 3초 안에 내가 다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써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갖게 들었더니 맨날 또 전화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전화하셔요. 그래서 제가 차단시켰어요. 네, 메일 주소를 주시면 그래서 메일 주소에서 차단당하지 않으려면 전화는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메일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우리 RBC 방송 앞으로 제가 몇 번째 게스트였죠? 16번째. 16번째 게스트인데 제가 116번째 또 100번째 할 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커져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방송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9일. 네. 건강의 달이라고 이제 테마를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강은 피부 건강,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을철에, 지금 겨울로 다가오려고 하는데, 가을철 피부 칙칙해지고 건조해지는 이 가을철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팁을 또 피부 관리사를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정윤희의 피부관리사. 네, 내가 저거 꼭 봐야겠는데. 피부관리법. 네,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5시 반에, 수요일 날 5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